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대표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네, 41차 원내 정책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철 대표님의 모두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의 도를 넘어선 언행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류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는 등 1천만 촛불 민심이 이끌어내고 헌재가 결론 낸 탄핵의 의미와 정당성을 부정하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 국정교과서 지지교수모임, 그리고 박정희 기념재단 부의상까지 이미 국민적 심판과 역사적 평가를 받은 구구 노선의 퇴행적 인사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자유한국당 역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한국당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있는 반성과 성찰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코드 인사, 캠프 인사와 졸속적이고 인기 영합적인 정책 남발에 대해서도 혹독하게 비판하겠지만 자유한국당의 시대착오적 행태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 모두 과거 적대적으로 공생했던 양당제 향수와 미몽에서 하루빨리 깨어나길 촉구합니다. 이제 다당제는 시대 정신입니다. 국민의당은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다당제의 가치를 살려 국정 운영에 있어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원내 제3당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달이 지났지만 국가 경제의 운용 기조와 청사진은 밝히지 못한 채 분야별로 미시적 파편적인 정책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착한 성장이라는 그 추상적인 용어, 그 막연함과 모호함에 있어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와 무엇이 다릅니까? 최근 단가에서는 청와대 정책실장, 일자리 수석, 경제 수석, 사회 수석, 그리고 신설된 경제보좌관을 가리켜 청와대의 5 시어머니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모두가 경제정책에 개입하고 관여하다 보니 혼선이 생기고 중복 보고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상징되는 재벌개혁 선봉에서부터 박근혜 정부 줄푸세 설계자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이르기까지 유명하다는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두니 국민은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경제 컨트롤 타워는 누구입니까?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혼선만 빚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제를 마비시켜 버리는 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소방공무원을 늘리겠다, 이렇게 또 경찰 늘리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이 과연 어느 정도 많은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OECD 국가 중에서 독일과 영국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국내외 소방 인력 관련 조사 분석을 제가 제출을 받았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1인당 소방공무원당 담당 인구수가 1181명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독일은 1432명, 그리고 영국은 1298명으로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비해서 미국은 1075명, 프랑스는 1029명으로 낮습니다. 이처럼 독일과 영국 등 선진국이 우리보다 상설 소방 인력이 적은 것은 의용 소방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도시나 수도권 이런 쪽은 인구수가 훨씬 높고 또 그 농촌 지역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소방 공무원의 업무가 지금은 화재 진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조와 구급 쪽으로 많이 지금 업무가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2012년 이후에 5년간 화재 수요는 1%가 늘어난 데 비해서 구조 수요는 33.8%, 그리고 구급 수요는 24.1%, 또 특히 생활 안전 수요가 57%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화재 이외의 분야에서 근무하는 소방 인력의 수급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소방 공무원의 증원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1,500명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숫자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과연 이 구조나 구급 또 생활 안전 이런 부분에 얼마나 필요한지 하는 것을 좀 실태를 충분히 조사를 해서 필요한 인력을 파악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상설 소방 인력을 늘리기보다는 의용 소방대를 좀 더 활성화해서 이용하는 쪽으로 선진국처럼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계 부채에 이어서 중소기업 대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340조 662억 원이던 국내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에는 363조 5,080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새 6.9%, 23조 4,418억이나 급증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남으로써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 경영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상승 추세에 있는 국내외 금리가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이 본격화되면 상환 부담이 커져서 부실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고비입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면 10곳 가운데 5곳이 도산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 조절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대책 그리고 자영업 대책을 동시에 병행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대출이 부실화하면 금융 시스템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대출을 또 축소하면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성 있는 정책과 선제적 위험 관리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한미 FTA의 개정을 위한 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습니다. 미국의 대한국 상품 수지 적자가 132억 불에서 276억 불로 거의 배로 늘어났고, 미국의 상품 수출이 실제로 줄었다는 그런 배경들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특별공동위원회가 재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 절차라는 점은 이미 공공연히 밝혀온 바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무역 장벽의 제거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와 관련된 문제도 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 쌀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미국산 쌀의 수입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어떤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 농민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그 타격이 굉장히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게 어떻게 앞으로 협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농민들의 어떤 예상되는 타격, 우리 농업 분야에 예상되는 타격을 미리 우리 농민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우리 한국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쌀 문제로 인해서, 밥상용 쌀 문제로 인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은데 이 부분에 어떤 그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의 자동차 산업의 어떤 경쟁력이 갈수록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 현대차나 한국산 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하자와 관련된 감시가 더 철저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부가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원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후 감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작년 말까지 3차례에 걸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이었는데요. 2015년 7월 1차 선정과 또 같은 해 11월에 2차 선정 과정에서 롯데를 제외하기 위한 청와대와 관세청의 조직적인 조작 및 개입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정상적으로 평가를 했다면 선정되지 못했을 한화 갤러리아와 두산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검찰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이며 책임자 처벌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도 필요하겠지만 또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제도 개선 역시 다시 논의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1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에 관세청 직원이 심사 과정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불법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확인되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단은 이를 조사를 하였고 2015년 11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있는 관련자 5명을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사 의뢰가 된 지 1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검찰은 수사를 거의 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도 수사 중이라는 사실만 확인하였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확인 즉시 엄중 제재하여 그 싹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금융위 또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신속히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였는데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검찰이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으며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또한 공직자가 인허가 업무 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한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역버스의 졸음운전 사고가 국민들에게 또 한 번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사고가 난 광역버스 운전자는 사고 전날 16시간 넘게 운전한 뒤 5시간도 못 잔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이미 예견된 인재였습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는 2241건으로 그중 41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졸음운전 사고 한 건당 사망자 발생률은 18.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1.1%보다 1.7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운수사업법에 마지막 운행이 끝난 뒤부터 다음 첫 운행 때까지 반드시 8시간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선 이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필요하다면 힘이 참여하는 국가위원회를 만들어 안전에 대응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약속이 공연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고 후에만 야단 법석을 떨다가 시간이 지난 후 관심 밖으로 멀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당국은 평소에 휴식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와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졸음 방지 장치, 긴급 제동 장치 등 안전 장치를 빠른 시일 내에 갖추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 후보자 배우자는 2007년 경기도 양평군 소재 땅을 매입하고 주말 체험 영농을 하겠다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았습니다. 주말 체험 농장을 하겠다는 농지 일부는 시멘트로 포장해서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법을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일 양평군청의 현지 조사 결과 박능우 후보자 배우자는 작업장 용도의 2층 건물을 세운 다음 신고도 하지 않고 건물 내부 공간을 확장하는 등 불법 증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박능우 후보자는 본인의 이장 전입과 배우자 이장 전입을 시인했습니다. 청문회 기간이 다가올수록 박능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무위원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 대정부질에 황교안 총리 계실 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 언급을 2번을 했어요. 분명 53년도에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위협에 대비해서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해서 성사가 됐는데 분명히 역사상 강대국가 약속이 협정이나 협약을 하고 조약을 할 때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하고 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65년이 지난 지금 한 번도 누가 떠들어 버리지 않고 그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어요. 황교안 총리가 인정을 했어요. 그러고도 검토를 해서 우리 세계 10위 국격에 맞게 또 미일 이런 조약들처럼 수번에 걸쳐서 수준이 달라졌는데 우리는 왜 그냥 있느냐에 따졌었는데 그때마다 하겠다고 대답을 앵무새처럼 해놓고 한 번도 실천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어제 미국 대표부에서 FTA 한미 재개정 협정을 요구해 왔는데 지금 방위비 분담금도 또 올해로 이제 협정을 맺게 돼서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갔다 와 다 잘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FTA도 당장 다가왔어요. 아까 우리 이현주 부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에 연결해서 방위비 분담 문제가 좀 상당히 명확한 명분과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일 주한미군의 세계 최대 해외 단일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어제 평택기지에서 청사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로써 주한미군은 1954년 시작된 용산기지 시대를 마감하고 미 본토의 정원 전력을 신속히 전개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춘 평택기지로 이전 재배치되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이번 평택기지 이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평택시대 개막 소식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소요되는 총 비용 약 16조 원의 60%에 가까운 약 9조 원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1991년 이후 매년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측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카츄샤 병력, 동산 등 직접 지원 비용과 함께 토지 임대료, 세금 감면, 공공요금 감면, 도로, 항만, 공항 이용료 등 간접 지원 비용을 포함해서 한 해에 약 1조 원씩 매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러한 간접 지원 부담액을 2010년 이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도 방위비 분담금에 우리가 부담하는 재정 규모가 구체적인 숫자로 알려질 경우 비판적 여론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국방부의 꼼수가 숨어있는 게 아닌가 강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 시절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푼돈에 비유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에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곧 개시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무기 1위 수입국으로서 지난 10년간 36조 원 이상 미국산 무기를 수입했고 GDP 대비 분담금 비율 또한 일본과 독일보다 훨씬 높습니다. 또한 주한 미군 기지 이전 및 주둔 비용으로 수조 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등 우리는 지금까지 넘치는 재정 부담을 감수해온 국가입니다. 미국으로부터 공식 협상 제안이 오기 전에 정부는 우리가 다양한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분명한 명분과 논리로 분담금 협상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예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입니다. 자사고와 특목고 일괄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와 외고가 사회의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 폐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2014년 지정 취소 유보됐던 학교들을 재지정하면서 일괄 폐지는 반대한다고 밝힌 지 불과 2주도 안 돼서 다시 강경한 입장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교육감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말 바꾸기의 이면을 보면 결국 조희연 교육감의 의도는 뻔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공은 정부에 넘기면서 내년 선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메인 아젠다로 내세워서 교육감 재선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아닌 개인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서 모든 교육 정책들을 펼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 교육감이 주장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일괄 폐지한다는 안은 민주당이 당초에 공약으로 제시했던 교육 분권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각 교육감이 스스로 지역 교육 여건에 맞춰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교육감분들도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에게 많은 권한을 달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외고와 자사고 문제는 교육부에 떠넘기는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하고 있는 문제 있는 학교는 지금이라도 지정 취소를 하는 것이 옳지만 일괄적 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일괄 폐지를 주장하다가 인사청문회에서는 국가교육회의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목욕물 버리려다가 알까지 같이 버리는 오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사고 특목고 관련 발언에서도 보셨다시피 새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정할 국가교육회의의 구성 관련돼서 이념 편향 논란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중립적으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강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입시 부정 의혹 관련돼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 불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잠시 후 10시에 회관 구간담회실에서 2021학년도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는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작년 9월 학부모와 국민의 관점에서 본 재입제도 문제점과 해법 탐색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토론회입니다.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공공성과 신뢰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불평등과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지역 주요 대학들의 2018학년도 대입 학종 선발 비율이 60%가 넘는 상황입니다. 신임 김상곤 교육부 장관께서도 학종을 확대하고 면접과 자기소개서 비중을 줄이면서 수능은 절대평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에서는 변별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한국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학종을 신뢰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전형, 또한 상류계층에 더 유리한 전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현 정부 대입 정책인 학종을 확대할 경우 교육 선발에서 사회 불평등 확대 및 갈등 심화가 될 거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모셔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이 나아갈 방향을 모셔감으로써 바람직한 대입제도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개 발언 더 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이상으로 공개회를 마치고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